박진영의 찐터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더 진하게, 좀 더 딥하게 세상의 핫이슈 피플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박진영의 찐터뷰 문을 열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계각층의 저명 인사들을 모시고 새로운 변화와 도전의 기회 그리고 직업관까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플레이 큐리오 이상준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플레이 큐리오 이상준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상준이라고 하고요. 플레이 큐리오라는 키즈 디지털 콘텐츠 전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키즈 콘텐츠. 이름에서 좀 느껴지긴 하는데 어떤 회사인지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저희 플레이 큐리오는 착한 디지털 콘텐츠로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선물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고요. 이름에서 느껴지겠지만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호기심, 큐리어시티라는 게 큐리오하고 거기에다 이제 놀다라는 가치를 붙여서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네,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EBS가 공동 기획한 실사 자연교육 애니메이션 명탐정 피트 시리즈 또 뭐 여러 가지 어린이 자연 탐구 콘텐츠를 꽤 많이 만드셨더라고요. 특히 여러 가지 콘텐츠, 또 키즈 콘텐츠 말고도 많은 콘텐츠가 있잖아요. 하지만 키즈 콘텐츠를 선택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키즈 콘텐츠를 딱 선택을 해가지고 뭔가 창업을 했다라기보다는 네. 제가 있어왔던 환경이 저를 키즈 디지털 콘텐츠 전문가로 만들었고 이게 15년 정도 제 경력이 된 것 같은데 예. 이게 지나오면서 산업이 발전하면서 굉장히 10년 동안 많은 미디어가 탄생을 하고 기술들이 발전했잖아요. 그거를 하나하나씩 해가면서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눈 떠보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내가 갖고 왔던 한 10여 년의 시간 동안 어쩔 수 없었다라고는 하시지만 그래도 관심이 있었던 분야였던 건가요? 그럼요.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 이게 물론 이 아이들에게 뭔가 보여줄 때는 늘 즐거워야 하면서도 이게 유익해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 두 가지를 다 동시에 고민한다는 거가 굉장히 저한테는 재미있는 일이었고 또 이제 보람도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쪽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찾아주시는 분도 많고 그러면서 이게 재미있는 경험들이 결국 쌓이고 그게 결국 저의 경력이 되더라고요. 그걸 토대로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예. 보통 이제 컨텐츠가 잘 되려면 차별화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키즈 컨텐츠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어떤 게 차별성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랑 좀 비슷한데 보통 이게 기술을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기술을 보여주려고 할 때 네. 결국은 콘텐츠를 통해서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을 보여주는데 너무 열심히 한다기보다는 저는 15년 동안 좀 느꼈던 게 아이들은 무조건 재밌어야 되고 엄마들은 무조건 유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즐거움을 주고 그거를 또 선택하는 부모님들한테는 유익하다는 걸 강조해야 되는데 그런 경험 바탕으로 저는 그 두 가지 포인트를 잡아서 그거를 이제 차별성으로 두고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즐거움도 주면서 호기심도 네네. 줘야 된다. 근데 궁금한 게 그럼 즐거움은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몇 초에 한 번씩은 웃겨야 된다. 이런 얘기도 예전에 있었는데 그런 고민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즐거움을 이제 웃긴다는 표현으로 보기보다는 네. 아이들이 계속 하게 하려는 요소 이걸 왜 해야 하고 이걸 하면서 뭔가 계속 기대감을 주고 결국은 아까 제 회사 이름 말씀드렸듯이 이제 호기심을 자극을 하는 것을 저는 이제 재미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하라고 하는 거를 아이들은 따르지만 네. 아이들이 스스로 하는 경험은 그런 즐거움에서 나온다고 보는 거죠. 단순하게 이제 웃고 즐겁다기보다는 뭔가를 계속 고민하게 그렇죠. 예. 한다는. 근데 그런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까? 왜냐면 저도 이제 애를 키우다 보니까 무언가를 계속하게 하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장치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게 아이들이 다음 얘기를 계속 궁금하게 만드는 것들을 이제 저희 기획하시는 분들하고 특히 저하고 이거를 하면서 아이들이 재밌어 할까를 늘 고민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비용이나 아니면은 뭐 현실적인 이슈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결국 이게 재밌어? 라는 거를 계속 물어보게 되는 것 같고 이게 재미가 없으면 적어도 아이들이 계속하게 만드는 요소라도 좀 넣고 싶어 하죠.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아까도 기술이 좀 많이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보니까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도 생산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기술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는 사실 불분명할 수도 있고 많은 리포트들도 있지만 저는 이제 기술과 교육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어릴 때는 그 전집이나 이런 교재를 사면 뒤에 이제 테이프가 붙어 있었어요.
그렇죠. 테이프를 듣고 이제 영어 교육 같은 경우에는 발음도 원어민 따라 발음 듣고. 듣고. 네. 근데 그게 어느 순간 CD로 바뀌고 음. 또 어느 순간 DVD가 바뀌면서 영상도 나오고 이제는 DVD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술이 이제 발전할 때마다 계속 미디어가 발전할 때마다 회사들마다 아이들한테 주려는 가치나 방식이 계속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제 요번에 제가 15년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그 10년 안에 굉장히 많은 기술이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돌이켜 보시면 2009년, 10년에는 앱이란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앱이란 말도 없을 때 갑자기 앱이라는 것들이 나오고 뭐 스마트 TV니 뭐 플랫폼 사업자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콘텐츠가 발전하면서 디지털 콘텐츠의 이런 수요가 많아졌고 AR, VR이라는 기술도 갑자기 어느 순간 나타나는데 교육회사들은 특히 AR, VR을 활용하고 싶어 했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런 거 활용을 하면서 뭐 AR, VR, 홀로그램, 뭐 AI, 최근에 챗 GPT까지 나오고 막 이런 용어들 많이 익숙하실 텐데 저는 특히 키즈 사업, 그러니까 아이들이 바라볼 때 어떤 기술이 효과적일까를 고민했을 때 저희는 이제 증강현실 기술을 좀 활용하는 콘텐츠를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제품화해서 좀 요새 런칭을 해서 소비자들한테 좀 만나고 있는 거죠. 예. 아마 일반인들도 요즘엔 잘 알겠지만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이 약간은 애매해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증강현실 어떤 식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제 증강현실, 가상현실, 뭐 그러니까 AR, XR, 뭐 VR, MR 이런 말 많이 좀 들어보셨을 텐데 결국은 3D의 어떤 그 개체의 결과물들을 어떻게 보여주냐의 문제인데 VR은 전체 공간을 다 설계해야 되고요. 실제로 HMD라는 헤드셋을 썼을 때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실제로 돌아보는 모든 가상현실, 게 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제 없는 뭐 공룡 같은 경우는 옛날 뭐 주라기 시대로 간다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빙하 체험을 한다거나 빌딩 위에 올라가거나 하는 정말 가상현실을 하는 거고 증강현실은 지금 보여지는 현실 안에 그 결과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를 비추면 이 책상 위에 뭔가 개체물이 튀어나온다거나 그런 게 이제 증강현실이라고 보시면 되고 혼합현실은 이제 뭐 결국은 그 AR과 VR을 섞어가지고 네. 다양한 체험들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기술들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오히려 아이들한테 더 많은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이들이 실제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눈앞에서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를 저는 이제 AR이라는 기술로 표현을 좀 한 거고요. 네. 뭐 많은 회사들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이들이 뭐 공룡을 실제로 눈앞에서 움직이는 거를 내 책상 위에서 움직이는 걸 본다거나 내가 선택한 뭐 카드에서 튀어나오게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결국은 아이들이 우와라는 뭐 자녀분 있으시니까 아시겠지만 아빠의 마음은 아이들이 무조건 신나고 놀라우는 그 표정 때문에 맞아요. 사실은 되게 보람을 느끼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거를 되게 중요시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기술을 최소한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만큼만 이제 좀 제공한다라는 생각으로 좀 만들고 있습니다. 예. 네, 보면 이제 최신의 기술을 접목한 컨텐츠를 많이 만들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AR 관련된 개발도 하셨잖아요. 네. 뭐 쉽지 않다고요. 그렇죠. 쉽지 않은 게 이제 AR이라는 기술 자체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널리 알려져 있고 있겠지만 그거를 저희가 갖고 있는 콘텐츠와 그 AR을 어떻게 붙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늘 해왔던 것 같고 근데 의외로 AR이라는 기술을 자연스럽게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AR이라 이렇게 되면 저희 콘텐츠보다는 AR 기술에 집중되고 있는데 AR 기술은 저의 기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만들어 놓은 기술을 활용한 거라고 보고 콘텐츠를 어떻게 돋보일 수 있는가를 늘 고민해왔던 것 같고 그래서 AR 기술을 빼더라도 콘텐츠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게 늘 고민의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저희 제품들은 다 AR 기술을 빼더라도 콘텐츠만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 그게 이제 다른 회사들보다 저희가 그래도 좀 차별화라고 하나를 보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제품이 나왔잖아요. 네. 제품을 고객들한테 판매를 할 때 이거 AR 들어갔어. AR이야 라고 하는 말 자체가 되게 소위 말해 힙하고 뭔가 되게 세련돼 보이고 뭔가 가치를 줘야 한다고 저는 당연히 생각을 했는데 고객들은 낯설어 하더라고요. AR을 굳이 우리 아이가 해야 돼? 라는 식으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술 강조를 해도 이 키즈 콘텐츠의 교육업체들은 특히 좀 낯설어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좀 체감을 하고 AR을 내세우지만 너무 돋보이진 않게 우리는 그래서 AR은 약간 티켓 같은 거야. 이 콘텐츠를 만들게 하는 좋은 장치, 아이들의 호기심 자극하는 장치로서만 쓰고 있습니다. 보면 아까 한 10여 년간 이쪽 길을 하다 보니 대표까지 됐다라고는 하셨지만 처음부터 이제 꿈이 그런 어린이 이쪽이었나요? 또 사실 또 그렇지도 않은 게 저는 이제 대학에서 신문방송학과를 전공했는데 저 한 중고등학교 때는 이런 방송 PD
그러니까 되게 일반 PD. 예, 그냥 뭔가 TV에 나오는 사람들을 만들고 싶었어요. 막연하게. 근데 약간 예능 쪽. 그렇죠. 뭐 네네. 모든 방송 PD들의 꿈은 사실 뭐 예능, 뭐 드라마 이런 이른바 연예인들을 만나는 그런 거였을 텐데 그래서 졸업을 하고 이제 첫 직장에서 PD가 되긴 됐는데 네.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이게 그 부서 자체가 교양, 뭐 드라마, 예능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시스템이 일반 PD들을 한 10명 뽑아놓고 부서별로 배치를 해서 네. 돌리는 시스템이었어요. 순환. 네, 네. 순환. 근데 교양팀에 배치가 됐죠. 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네. 근데 뭐 시키면 잘하니까 그냥 교양팀에서 열심히 배우고 있었는데 다음 팀으로 안 넘겨주는 거예요. 오. 선배님들이 이제 가르쳤는데 옮기지 마라. 그래가지고 교양팀에 배치가 돼서 뭐 운명처럼 나름 따분하기도 하고 뭐 지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었는데 어느 날 교양팀에 어린이 프로그램이 담당이 됐고 어린이 프로그램을 만났는데 진짜 그때 제가 너무 재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재미도 있어야 되고 그냥 약간 지루할 수 있는 팀이었는데 네. 막 재미를 찾는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거기서 재미를 진짜 저 스스로도 보람을 느꼈고 이제 어린이 프로그램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경력이 막 30-40년 되신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좋은 커리어가 된 것 같고 계속 어린이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까 어린이 프로그램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 프로그램 전문 PD처럼 하다가 이제 이직을 통해서 콘텐츠 쪽으로 이제 하게 되면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네. 그렇다면 이제 뭐 이직도 하고 하면서 이제 PD의 롤이었잖아요, 원래는. 네네. 근데 갑자기 내가 창업, 대표라고 한 번 더 바꾸게 된 계기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모르겠어요. 창업을 해야지라고 맘먹고 창업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계속 방송만 하던 사람이 콘텐츠를 만드는 걸로 바뀌긴 했었어요. 근데 결국은 뭐 여기 PD님도 계시고 작가님도 계시지만 만들고 싶은 게 있으면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거든요. 네.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 창업도 비슷한 환경일 수도 있는데 제가 그 방송하고 콘텐츠만 계속 만들다가 우연한 기회로 이렇게 회사의 재무까지 조금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회사가 조금 어려워지기도 했었지만 재무까지 하고 보니까 이거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 하게 되었고 그게 결국은 이제 같이 시작한 팀원들하고 한번 우리가 나가서 해볼까? 이런 계기가 된 것 같고 자연스럽게 도와주신 분도 많이 있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보통 이제 어떤 회사에 소속된 직원으로서의 삶도 사셨고 내가 창업을 해서 대표로서의 삶도 지금 살고 계신데 차이점은 좀 있다면? 너무나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일단 직원으로서의 삶은 그냥 어떤 믿는 사람이 앞에서 깃발을 꽂고 달려와 이러면 내가 제일 먼저 달려가고 싶고 뭐 소위 말해서 팀원들도 끌고 가서 제가 그 깃발 꽂은 분에게 저기 잘했죠? 저 진짜 잘하지 않아요? 이렇게 삶이었다면 지금은 깃발 제가 꽂아야 되니까 그렇죠. 굉장히 다른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깃발을 꽂는 데가 맞는 데일까? 아니면은 이 깃발을 잘못 꽂으면은 우리 애들 다 어떻게 되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근데 오히려 책임감이 더 생긴 만큼 보람도 큰 것도 같고 그러니까 늘 매일매일이 좀 긴장도 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뭐 재무 상태도 보면서 내가 이러려면 내가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을 먹었지만 딱 창업을 시작하고 나서 가장 어려웠던 일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매일매일이 어렵습니다. 네. 매일매일 어렵고 다음 달이 제일 어렵고 네. 내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그냥 그거 같아요. 이게 내 스태프들, 내가 살아가는 스태프들의 삶을 좀 같이 간다는 느낌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하나 그만두면 뭐 우리 가족만 내 건사하면 되지가 아니라 저를 믿고 같이 하는 분들의 어떤 인생을 같이 간다는 거에 책임감이 되게 큰 것 같고 네. 어려웠던 거는 그거죠. 이게 막연하게 제가 잘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창업을 했는데 아무도 우리 회사를 모르니까 그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잘 만들면 잘 팔릴 거야 라고 만들었는데 뭐 회사 이름 자체가 모르니까 알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가장 어려웠던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기억에 남는 내 회사를 알리기 위해서 좀 힘들었던 기억에 남는 일이 있습니까? 알리기 위해서 힘들었던 거는 뭐 PPL 같은 거 많이 아실 텐데 네. PPL을 한번 하려면 굉장히 비싸요. 당연히 그 비용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근데 좀 유명한 프로그램에 PPL을 하고 싶었는데 비용이 너무 비싸서 네. 엄두도 만나고 있었는데 그 해당 프로그램의 연예인의 그 SNS에서 우연하게 그 사무실이 노출된 걸 보고 네. 거기다가 저희 제품을 막 택배를 그냥 보내본 적도 있어요.
한번 써보라고 네. 자료가 있으니까 뭐 그런 무모한 짓도 하고 네. 그래서 뭐 되게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품도 좀 늘어나고 저희 회사를 좀 아는 사람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는 것 같아서 아직 미미하지만 그런 네. 것들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힘든 일도 있었지만 내가 창업을 해서 이거 좀 보람됐다. 내가 창업하기를 잘한 것 같다. 이런 일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회사 대표고 이런 거를 막 드러내지 않은 상태로 자연스럽게 뭐 회사 제품 얘기를 하게 될 일이 있을 때 그걸 안다고 하시면 일단 제일 보람차고요. 어디 뭐 놀러 갔을 때 옆 테이블 같은 데서 저희 걸 하고 있는 거를 몇 번 본 적이 있거든요. 되게 극소수지만 굉장히 보람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프라인 전시회 같은 거 했을 때 저희가 이제 AR 증강현실 활용해서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시도를 할 때 아이들의 표정이 생각보다 처음에는 그냥 뭐 무표정에 가깝다면 저희가 보여주고 났을 때 그 환한 표정 그런 게 굉장히 저를 보람차게 만드는 것 같아요.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고민되는 게 아마 현장에서 더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보통 이제 지상파의 시대가 조금씩은 사라져 가면서 다른 콘텐츠 사업들이 엄청 뜨고 있잖아요. 네네. 이런 분위기는 좀 어떻게 느끼세요? 현장에서? 근데 사실 제일 제가 앞서서 느낄 수 있는 게 저는 이제 지상파 프로그램 PD를 통해서 이제 시작을 했지만 매체가 너무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뭐 유튜브니 뭐 돼가지고 뭐 요새는 쇼폼의 시대라고 그러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플랫폼이든 하드웨어, 뭐 이렇게 디바이스로 뭔가 기술이 발전할 때마다 결국은 컨텐츠의 얼굴로 보여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콘텐츠 회사를 그래도 5년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를 찾는 분들이 결국은 그런 기술을 보여주려고 하는 회사들이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콘텐츠가 굉장히 요새는 되게 독보적으로 보여지는 시대인 것 같아서 조금 더 집중해가지고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세상은 그 어떤 무엇보다도 콘텐츠로 승부할 수 있는 세상이 되고 있다. 네, 콘텐츠를 가진 회사 혹은 사람, 그 콘텐츠가 꼭 뭔가 결과물이 아니더라도 나만의 어떤 장점을 가진 사람이 아무래도 이렇게 쓰임이 많이 있는 회사에 점점 더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콘텐츠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하나의 콘텐츠를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운영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잖아요. 요즘엔 원소스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하실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콘텐츠 사업을 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늘 그런 기회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약에 어떤 저희 제품 중에 공룡과 동물들, 뭐 새, 이렇게 곤충 해가지고 96종의 동물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동물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증강현실이 기반된 이제 제품으로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인데 만약에 저희가 컨텐츠라는 이름으로 동물 96종을 100종에 가까운 동물들을 제품만으로 팔면 제품이 몇 개 팔려야 소위 말해 BEP를 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잘 갖춰진 그 동물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제 크기 비교가 되면서 이제 재미있는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콘텐츠를 갖고 있다 보니까 뭐 플랫폼 회사에서도 이런 세계관과 소스를 찾고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XR이나 AR, VR 갖고 있는 기술 회사들도 저희 동물 콘텐츠를 찾고 그리고 요새는 최근에는 그 F&B, 그러니까 식품 전문 기업에서도 저희가 그 식품을 살면 뭐 안에 들어있는 카드 같은 경우를 저희가 활용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함께 잘 만드는 콘텐츠가 여러 가지 하드웨어, 플랫폼, F&B 그리고 뭐 교육 회사들마다 다 찾는 게 되는 것처럼 저희는 콘텐츠가 한 번에 예를 들어서 소비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계속 재활용해서 어딘가에 저희 그 콘텐츠를 필요로 하는 곳들이 찾아오게끔 만드는 그런 디지털 콘텐츠의 장점을 활용하는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 물건을 잘 만들면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문제는 요즘에 잘 만든 제품을 누군가는 보고 카피를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즉 저작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의 고민 아니면 이런 고민들도 함께 하실 것 같긴 해요. 네네. 그래서 늘 뭐 일단 법이 이제 보호를 받는 게 이제 저작권, 상표권 이런 것들을 취득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출원하면서 저희가 저희만의 자산으로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 영상을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어딘가에 올렸는데 그거를 카피해 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고 뭐 다른 나라에서 막 무단으로 보고 이런 것들을 막으려는 노력은 정말 전 세계와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이 카피가 됐네 하고 하기보다는 그것들을 또 역으로 그렇게 많이 알려지는 것들을 바탕으로 그 컨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부가 사업들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방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명탐정 피트라는 캐릭터를 갖고 있지만 EBS와 합작해서 만든 것들이 많이 노출이 되고 거기서 나오는 방송 판매권이나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수입이라면 콘텐츠가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생각한 캐릭터가 알려지고 캐릭터를 활용한 뭐 굿즈라든지 아니면 캐릭터를 활용한 부가사업, 뭐 교육 콘텐츠와 합쳐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드는 거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본이 되는 콘텐츠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늘 잘 만들어야 되고 또 캐릭터나 저희가 갖고 있는 콘텐츠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거에 대한 노력을 늘 어떤 콘텐츠 회사들이 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IP라는 이름으로 저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IP가 큰 자산이 되고 그게 이제 회사 가치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늘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예. 앞서서 잠깐 얘기 나오긴 했지만 이제 하나의 제품을 여러 가지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그것도 역시 다른 팀과의 고민을 하는 건지 아니면 처음에 세팅을 하면서부터 고민을 하는 겁니까? 세팅하면서부터 고민한다고 하면 거짓말인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저희 회사의 특성상 뭐 다른 회사들 특히 교육이나 미디어 회사들의 콘텐츠들을 많이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회사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저희 자체 제품과 콘텐츠만으로 이렇게 미래를 계속 갈 수 있는 회사가 아직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그럼 저희가 잘할 수 있는 팀을 세팅을 해놓고 저희의 손과 발과 머리가 되어주는 파트너분들하고 여러 좋은 교육회사들이나 미디어 회사들이 콘텐츠를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팀 자체의 레벨도 늘 유지를 하고 교육 트렌드도 좀 반영을 받고 있는데 거기서 생겨나는 네트워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그런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저희가 만든 콘텐츠를 역으로 알리고 그러면 이렇게 같이 합작으로 뭔가를 해보거나 아니면은 저희 콘텐츠를 활용해서 뭔가 해보시죠라는 제안을 역으로 하면서 거기서 또 하나의 기회가 생기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부터 뭔가 딱 컨텐츠라는 게 이건 잘 될 거야 라고 해서 하는 경우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계속 버티고 좋은 환경들을 계속 저희 회사나 특히 저희 팀원들의 이름으로 생겨나는 여러 네트워크들을 잘 관리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